예,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특검 추천의 주체와 또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접점을 못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성환 시사평론가, 유이동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중립적인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협이라든지 법학자 회의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민변도 마찬가지로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예. 일단 저희가 들어본 목소리는 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누가 추천하느냐에 대한 각각의 목소리였고 또 수사 범위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사안들이 두루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좀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특검 추천권에 관한 문제에서는 일단 제3자 추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당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이 지금 관여가 돼 있다 이런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이제 외부 추천일 경우에 어떤 추천 기관에서 추천을 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 추천 몫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 제 개인적으로도 동의가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해병대 특검 얘기가 윤석열 정권 시절에 나왔었는데 그때 대법원장 추천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3자 추천으로. 그때도 논란이 됐었던 게 대법원장이 만약에 특검을 추천을 하면 그 특검이 기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또 판단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추천권자가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기소한 걸 최종 판단한다? 그럼 뭔가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좀 받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헌법재판소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굳이 받지 않아도 제3자 추천 형태 다른 기관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굳이 고집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치권에서 추천하느냐, 정치권이라고 하면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아예 정치권을 배제하고 제3위 기관에 추천한다고 하면 그러면 헌재나 대법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런 부분에 관한 논의가 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크게 이견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가지고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하는 건 결국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지금 가장 통일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를 했다. 또 한학자 총재하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녹음 내용이 나왔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 밀었는데 이재명 후보 됐으면 작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가급적이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시기니까 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핵심이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기 특검이 수사를 과연 무마했느냐 안 했느냐, 특검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 하느냐 마느냐 이게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합의될 거라고 봅니다. 합의될 거라고 보고요. 서로 간에 좀 힘겨루기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만 서로 간에 양보를 한다고 하면은 크게 지금 뭐 다른 사안까지 연결이 돼서 그런 거지 특검을 받기로 한 이상 특검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 통일교 특검 논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민주당한테는 별로 유리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논란이 시작된 그 사건 자체가 민주당 인사와 관련된 그 발언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이 사건 자체를 주저앉혀서 뭉개고 있다라는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 특검 논란이 불붙어진 거고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도 여야 구분 없이 엄중하게 이 문제를 수사해라 했고 또 민주당에서도 특검 논란이 나오자 이제 맨 처음에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다가 결국엔 받게 되면서 하신 이야기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안 받을 줄 알았지 우린 이거 받는다. 그러니까 당신들 한테 피해가 더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에게 하셨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논란은 그냥 짧게 끝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누가 추천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논란이 시작된 것은 민중기 특검이 수사 자체를 부실하게 했고 이것을 편파적으로 했다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뭐 2022년 대선에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이후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지금 의회에서 절대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결심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사족을 달아서 이 문제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보다는 본질적인 것, 처음에 시작된 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수순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평론가님께서는 어찌됐든 합의는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단의 조치라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셨어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하겠다. 이게 아마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0개 정도 법안이 민생 법안이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도 한 50개 정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조차도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연말 정국에 있어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아마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글쎄요,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길게 끌어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양쪽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끌었을 때 나중에 가서 특검 수사 결과도 굉장히 초라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 어찌됐든 선거 앞두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도 결국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신속하게 특검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특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당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 한 발을 양보한 게 된 거잖아요. 모양새가. 이런 상황에서 민생 법안들을 계속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는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계속 민생 법안을 발목 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고 있던데 글쎄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접점을 좀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접점을 찾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민주당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특단의 조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특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미리 그것을 알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것을 안다면 특단이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뭐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로는 뭐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하고 뭐 공조 단식을 하는 방안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에 다 걸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튼 저는 이것은 국민의힘이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봐서는 이 문제가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진행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이 쿠팡과 관련해서 장관급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에 앞서서 이제 쿠팡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를 또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빼돌린 직원에 대해서 조사했고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유출된 정보가 많지도 않았고 사실 이것도 다 삭제가 됐고 이런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발표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국회에도 이렇게 협조하지 않았던 쿠팡이 이게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쿠팡은 그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실이 관계장관급 회의를 열기 직전에 이런 식의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알려졌던 내용하고 다르게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3,000명 정도만 그 유출한 직원이 자기 PC하고 노트북으로 옮겼다. 그것도 외부 유출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법기관도 아닌데 자기들이 수사 결과를 내놓듯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동의도 되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거의 농락하는 수준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관련된 직원을 특정했고 그 직원하고 조사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트북을 강에 던졌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그 노트북을 끄집어내가 건져가지고 그걸 포렌식까지 돌려서 유출 여부까지 확인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을 출석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자기들이 다 모든 걸 결론 내고 난 다음에 유출은 없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거죠. 정부가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보고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쿠팡 쪽에서는 한미 관세 문제까지 지금 무역 갈등으로까지 지금 이 사안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SNS 글을 올린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미국 기업인 쿠팡의 대우를 지금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거나 무역 갈등을 언급한다거나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오너라고 할 수 있는 김범석 회장은 출석을 안 하면서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걸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대처는 훨씬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자체 조사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이제 회의를 소집했는데 보면은 뭐 관계부처는 물론이고요, 국정원, 외교 라인까지 총출동이 네. 됐단 말이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좀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성탄절에 장관급 부처 관계부처 회의를 청와대에서 했다라는 대통령실 예, 예. 주관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 현안을 빨리 매듭져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또 동시에 그 이면을 보면 이 문제가 그만큼 풀기가 어렵다라는 현실을 자인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지금 한 개별 기업의 문제를 또 외교부, 국정원까지 나서서 이 문제, 이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달려든 것 자체가 이 사안이 단순하게 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여론, 반대 여론, 그러니까 부정적인 여론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마 어제 있었던 회의의 의미일 것 같고요. 지금 앞서 평론가 말씀 주셨습니다만 쿠팡의 이런 태도는 뭐 모르겠습니다. 국민적인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3,300만이 아니라 3,000개라고. 3,000개 예.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꼬아놓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중에 100번을 양보해서 쿠팡의 주장이 다 맞는 주장이라고 치고 그것을 정부가 조사를 해서 그런 발표를 내놨다고 한들 지금 이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수사한 내용을 발표한 것과 겹쳐서 이것을 국민들이 믿어줄 것이냐. 저는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과 국민적인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부분, 이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문제 해결하는 해법을 찾기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쿠팡의 그러한 태도, 조사 결과 발표는 매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 네, 쿠팡은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미국 정부를 향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증시나 이런 곳에 결국 이제 투자자들도 미국 사람들이고요. 물론 이제 오너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국정은 또 미국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어떤 제재 받는가가 더 관심사인 것 같고 제재를 받는다고 하면 미국에서 받을 게 훨씬 더 무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걸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조사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미국 쪽에다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연석 청문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범석 의장이 나올 것이냐를 더해서 이번에는 김범석 의장의 동생까지도 지금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쿠팡의 태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은 계속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석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출석하는 상황이 되니까 대표를 바꿔서 외국인이 나와서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보이는 반응도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소유 구조는 지금 미국에서 갖고 있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한국 정부의 행정 제재를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 정부는 그냥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납득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압박 수위는 높일 수밖에 없다. 그게 또 우리 국가적 자존심에도 맞는 부합하는 조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쿠팡 측에서는 계속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구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선별적으로 뭔가를 대처를 하는 방식들을 선택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를 사실 보여준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어제의 모습이. 네. 그리고 지금 압박 수위를 그럼에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당장 지금 연석 청문회가 있지만 이게 출석 여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김범석 씨나 김범석 씨의 동생이 청문회에 나오고 뭐 이런 것이 그 회사 쿠팡을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압박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인 어떤 제재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 복잡성이 그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그 연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네. 사실은 기존에 우리 정부가 기업을 대하던 태도,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정부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즉자적인 반응도 보이고 예. 그것을 시정하겠다는 노력을 보였지만 지금은 그 소유 관계라든지 기업의 지배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해졌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국적도 매우 다양하고 법적인 부분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차제에 저는 이 쿠팡 사태를 그냥 이렇게 뭐 김범석이 출석을 했느냐 출석을 안 했느냐의 문제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 유형의 기업들을 어떻게 정부가 국내법 안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를 소일쿠 외양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외양간을 고치도록 다각적으로 요 사안을 좀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오는 30일에 있을 이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자면 뭐 재적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 필리버스터를 의장이 중지시킬 수도 있겠고요. 또 법안에는 필리버스터 진행을 이제 뭐 의장이나 부의장이 아니라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맡길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러한 움직임과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은 야당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마지막 수단을 이런저런 제약을 두기 시작하면 저는 이것의 본래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되면 모든 여당들은 야당으로부터의 견제를 이렇게 저렇게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수단, 저런 핑계를 대기는 하는데 모든 역대 뭐 민주당, 우리 당 할 거 없이 역대 모든 여당들은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부 여당의 면역력,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도 반대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얘기하는 조국 혁신당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시도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물론 이제 법안은 통과되겠지만 상당히 부담을 주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몇 명 지켰습니까, 자리? 당대표가 제1야당 대표 최초로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것도 밤을 꼬박 새가면서 필리버스터 하는데 의원들이 적게는 뭐 한 5명 남짓 나와가지고 앉아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게 과연 저항으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야당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필요하지만 역으로 보면 극단적 소수라고 할 수 있는 소수당이 전체 의회를 흔드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적절하게 관용이라는 관점에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에 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지금의 필요성에 따라서 무조건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선 저도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편에 속하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의회 사회권을 야당목 부의장이 나 사회 못 보겠다 그러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거의 꼬박 밤을 새워가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일 뿐더러 오히려 국회 부의장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방기하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당장이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건 국회의장단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60명을 채워야 한다, 안 한다 요 문제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하는 걸 그 폭을 너무 줄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우려나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야당하거나 아니면 지금 조국 혁신당의 최소한 동의 정도는 구하는 그런 협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도 이제 움직임을 저희가 좀 지켜보겠고요. 그 말씀하셨던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노고가 많았다,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라면서 이제 공개 칭찬을 건넸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해석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들으셨는지요? 저는 뭐 당원으로서 당의 대표가 최초로 실시한 필리버스터 참여를 저런 식으로 응원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평론가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당대표가 저렇게 24시간 꼬박 밤새워서 하고 있는데 왜 의원들은 의석을 지키지 않느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해요. 그건 모든 의원들이 참여해서 그 당대표의 저 필리버스터 참여를 좀 응원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게 방법이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석에 누가 몇 명이 앉아 있는지는 필리버스터라는 취지를 몰각하기에는 뭐 마땅한 핑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저런 참여에 대해서 응원하는 것은 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여 투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당을 한 몸으로 만드는 데는 매우 적절한 코멘트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나아가서 이제 화해의 손을 뭐 내밀었다 이런 해석에까지도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화해보다는 타협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친안이다, 뭐 친장동혁이다, 뭐 이런 구분들을 언론에서 하는데 저는 이 구분에 있어서 그 양측의 개인적인 정치인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각자가 기반하고 있는 정당 내의 지지 기반들의 정치적인 지향, 목표가 상이하게 다른 일종의 정파라고 보고 감정의 싸움보다는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개인 간의 화해보다는 정파 간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타협,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충분히 그런 정치적 목표를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화해보다는 타협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어요? 장동혁 대표가 매 24시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필리버스터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징계 국면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정치적 수세에 몰리거나 또 상당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된 상황들을 돌파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어떤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영남권 중진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리더십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면 그럼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시키면서 장동혁 대표 자기 스스로 위상을 흔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당계 논란 그리고 또 징계까지 가야 할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그널이 한동훈 전 대표 쪽에 갔다고 봐요. 또 한 전 대표 쪽 인사도 비슷하게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휴전하자. 더 이상 나가진 않겠다고 하는 시그널이 가니까 한 전 대표 쪽에서도 자 그럼 같이 싸웁시다. 이렇게 나오는 서로 간에 알고 치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더 논란을 키우지 않으면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도 뭔가 정치적 출구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이제 특검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법에 있어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거여하고 싸우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일단 보수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내 분란을 잠재우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복선을 깔고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논란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안싸움도 이제 들어가 듣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 전혀 그런 뭐 의전이나 그런 걸 갖다가 하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여러 의혹에 대해서 뭐 설명도 하기도 했고요. 뭐 부적절했다 이런 발언도 내놨습니다만은 지금 이 출처에 대해서는 대신에 전직 보좌관을 이제 지목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메시지 같은 것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 사안을 보면은 내용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이 대응 방식에 대한 이제 지적도 좀 나오고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논쟁인 것 같아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처도 저는 적절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결국 이제 전직 보좌관 쪽에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번 논란이 없는 논란을 만들어낸 것처럼 전직 보좌관들이 정치적으로 음해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하면서 반격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이번 논란을 길게 끌고 가면서 더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대처가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한 1년 정도 해묵은 논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그때 보좌관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던 비밀 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방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그래서 6명을 한꺼번에 해촉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감정이 쌓였고 그리고 보좌관들이 대한변협이나 쿠팡으로 옮겨갔는데 변호사 2명이 쿠팡에서도 결국 해촉이 됐다. 그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김을 행사한 거였다. 여기까지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막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폭로하는 건 내용이 전직 보좌관들의 부적절한 행위라고 느껴지는 측면보다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관 관리조차 못한 사람이 되는 그런 안 좋은 논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며칠 내로 이 상황들을 수습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계속 이 논란에 시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윤리감찰단이 가동이 돼서 사안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원내대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김범기 원내대표가 이번 주중으로 이번 논란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폭로전 양상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뭐 의원도 해봤고 예. 또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도 해봤는데 오늘 최근에 이 사태를 보면서 딱 든 느낌이 야 진짜 어물전 망신을 꼴뚜기가 시킨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김병기 의원은 그냥 단순한 의원을 넘어서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그 무게의 엄중함을 인식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고환율, 고물가, 뭐 부동산 가격 폭등, 지금 민생과 이 쿠팡 문제까지 민생 문제라는 게 뭐 이게 뭘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이 상황인데 자신과 동고동락을 했던 보좌진들하고 거의 머리채 잡고 지금 싸우는 듯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국민들께 보여주는 이런 형국이잖아요. 저는 뭐 원내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물론 민주당 당내의 문제여서 제가 언급하기가 뭐 부적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문제가 이게 처음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진석 그 수석 부대표의 인사청탁 논란이라든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뭐 여러 우려의 목소리 저희도 앞서 좀 들었습니다마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당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첫 단추를 좀 잘못 꼈어요. 처음 논란이 제기됐을 때 그때 좀 자숙하고 다른 구간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면 좀 덜했을 텐데 그런 걸 2번 정도 이렇게 겪고 나니까 지금 논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전직 보좌관이라는 사람들이 추가로도 어떤 것들을 폭로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법적 대응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수습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처신과 관련되는 문제는 뭐 그걸로 그렇다 치더라도 당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일단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계속 갈 경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정청래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하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미 리더십 문제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면 이건 내로남불이다, 아니면은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당 차원의 조사든 아니면 그 조사 이전의 정치적 판단이든 뭔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게 원내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네. 더 이 사안에 이제 엄중함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당 차원의 움직임도 뭐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는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사건은 백약이 무효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 차원에서 일반론적으로 당 차원에서 개별 의원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게 되면 그 조치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결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당대표하고의 정치적인 유대나 뭐 이렇게 친밀도가 높지 않고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게 뭐 여러 당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 상태에서 설사 김병기 원내대표의 저런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직권으로 뭐 조사를 임명한다든지 어떤 처벌을 가한다고 했을 때
정치적인 내부적인 갈등과 파장이 심상치 않게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조처를 하기가 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지 않겠나. 그럼 이거는 순전히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정리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파장을 가장 최소화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에 더 큰 어떤 분란 없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유해동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